자, 그 다음 검사는 카우프만 아동용 검사고 KAB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 K는 이제 카우프만인데요. 요 검사는 카우프만이라는 분이 이 지능 검사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많이 사용되지는 않은 검사이긴 합니다. 연령대가 여기 보시면 2세 6개월에서 12세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이제 어린 연령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K-윕시라고 하는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뒤에 한번 언급이 될 텐데요. 웩슬러 검사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아마 3세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용하는 검사인데 그래도 뭐 여전히 사용되고, 근데 다만 이제 웩슬러 검사와는 다르게 다른 지능적인 어떤 이론 구조를 가지고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 이렇게 기반이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 외부의 자극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봅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능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인지 능력 등을 좀 측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낮으니까 언어를 가지고 주로 하는 비뇌 검사와는 좀 다르게 언어 의존은 좀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동작적이나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거나 이런 형태예요. 그림을 보고 이렇게 고른다든가 지적한다든가 그러더니 언어 발달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언어 발달이 늦거나 나이 어린 경우에 이 아동들한테 좀 적합한 그러다 보니까 언어라는 거 문화를 동반하죠. 그래서 문화나 언어적 평양이 약간 적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순차 처리, 동시 처리, 성취도, 학습 성취도 그래서 얼마나 어휘를 이렇게 경험을 많이 가졌는지, 그다음에 순차 처리 같은 경우는 시퀀스 순서를 어떻게 보는지, 동시 처리는 한 번에 자극을 처리하는 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련해서는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 검사가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는 요거는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성인용은 웩슬러 어덜트 인텔리전스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동용은 위스크라고 해요. 차일드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윕시 이게 WPPI였네요. 윕시 이거는 유아용 검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웩슬러라는 분의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진 지능 검사고, 이게 이제 가장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여기서 이제 비뇌 검사는 비율 지능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요거 중요하죠. 편차 지능 지수는 좀 요걸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능은 사실 이렇게 가요. 특히 생물학적 지능은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딱 25세까지 정도는 올라갔다가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완만하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임상심리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치매가 오면 이게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개인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 지능이라면 언어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가지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언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완만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좀 덜 떨어지는 경향,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는. 그래서 신경심리 검사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언어 능력은 사고 전 후에 그러니까 전이죠.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어요. 그 에이징, 나이 먹는 거라든가 뇌 손상의 영향이 좀 덜 받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 기억에 관련돼서 그렇다고 가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율 지능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으니까 18살 정도까지는 대략 내 나이, 실제의 나이에서 정신 연령에 해당되는 나이 능력을 해서 100을 곱하면 대충 능력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내가 7살 앤데 10살 문제를 7살 앤데 14살 문제를 막 풀었다 그러면 얘는 와 천재 이렇게 되죠. IQ 100, 200 이렇게 되는 건데 30살인데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30살인데 30살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한데 60살인데 정신연령 60에 해당되는 걸 푼다는 거는 곡선상 안 되죠. 잘.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지능이 낮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웩슬러는 이거를 편차지능이라는 개념으로 바꿨어요. 요건 아까 나왔었습니다. 그 앞에 강의에서 앞 시간에 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나눠가지고 동일 연령으로 구분했어요. 상대적이죠. 보통은 한 20살이면 21살이라 22살 이렇게 정도의 폭으로 해요. 그래서 이 비율 IQ의 한계를 극복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까지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능 보면 여기 이 표준편차 15 곱해가지고 연령 기준의 표준편차, 개인 점수, 그 다음에 해당 연령의 평균 점수 해가지고 결국 요게 뭡니까? 이 지점수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100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능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요 공식이 아니라 연령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비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병전지능 같은 경우 평가에 활용된다. 추정이 가능하다는 건 언어성 지능 관련된 거다. 그래서 요 개념들만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웩슬러 지능검사 성인용부터 좀 보면 16세에서 64세 지금 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69세로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건 따로 좀 정리를 하고 시험에는 K-웨이즈랑 K-웨이즈 4가 좀 자주 나옵니다. 요것도 여전히 쓰이고 있고 요것 최근에 나온 버전이라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은 다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교재에서 기출문제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임상 장면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검사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경험을 쌓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웩슬러 검사 K-웨이즈는 이게 1버전이죠. 두 개로 구성이 된다. 언어성과 동사성. 그래서 상식, 숫자 외우기, 어휘, 산수, 이해, 공통성. 그래서 6개 정도. 동작성은 빠진 곳,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요 각각을 좀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좀 우리가 엑기스만 지금 다루니까 요런 거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 요거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별로 이런 특성들이 있다. 여기 보시면 우울한 경우에는 언어 능력은 문항 구성들이 시간의 압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동작성은 초단위로 재거나 이런 압박들이 있는 문항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증상이 뭡니까? 정신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무기력하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동작성 점수가 떨어져요. 전반이 떨어지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공통성도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과 같이 좀 말씀을 드려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임상 장면에서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답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험에 관련해서는 교재의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정답으로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미리 말씀드려요. 강박인 경우에는 지능이 높은데 이해 문제는 떨어지고 뇌손상인 경우에는 요거는 동작성은 떨어져요. 그런데 숫자 외우기 같은 경우 전후차가 크다고 하는 거는 숫자 외우기가 순서대로 외우는 게 있고 거꾸로 외우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순서대로 외우는 건 나쁘지 않은데 거꾸로 외우는 거에 점수가 낮거나 이런 식의 뇌손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요 전후라는 게 포워드, 백워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숫자 외우기를 한 후와 전후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숫자 외우기는 바로 외우는 포워드라고 하는 바로 외우기가 있고 부른 숫자를 거꾸로 외우는 백워드, 거꾸로 외우기가 있다. 이랬을 때 바로 외우기 점수는 8점인데 거꾸로 외우기 점수는 2점 이렇게 큰 점수 차이를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불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집중력에 관련된 거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순발력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반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언어 능력은 떨어지는데 굉장히 순발력 있고 빠르게 반응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추상적인 언어 능력이 잘 떨어져요. 동작성 중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토막이라든가 바꾸쓰기 이런 거 굉장히 빠르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시험 대비에 가까우니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정답을 위주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두시라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용 이렇게 돼 있고 위스크라고 해가지고 차일드예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 비교하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 6까지 거의 나오는 단계에 있긴 한데요. 여기 나와 더 대중화될 때까지 이제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면 69세 11개월이니까 거의 70세 미만까지 가능하고 포입니다. 포 숫자로 안 쓰고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쓰고 로마자로 씁니다. 아동용은 16세인데 보통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6세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요거 아동용은 고등학교 정도까지 하고 성인용 같은 경우 그래서 성인용 같은 경우 요 보면 여기 16세면 중학교 정도 이렇게 넘어서죠. 중3 이후에 고1 정도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는 성인용을 쓰고 중학교 정도까지는 아동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용어들은 좀 정리를 해두시고 요 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데 교재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해두셔야 되고 여기 나오는 핵심은 꼭 해야 되는 검사고 보충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보고 싶을 때 보고 각각의 소검사들은 측정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게 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교재 정리 좀 잘 해두시고 시험에는 요 각각의 인덱스라고 해요. 버벌 컴프레hension, 퍼셉션, 리즈닝, 워킹 메모리, 프로세스, 스피드 해서 앞자를 따가지고 4개의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핵심 검사, 그 다음에 보충 검사. 아동용은 달라요, 약간. 여기 이해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상식이 보충으로 가 있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요 표는 뭐 예전식으로 우리 하면 별 땡땡땡땡 이렇게 됩니다. 꼭 정리를 해두시고 안 보고 쓸 수 있는. 안 보고 쓰시게 되면 필기는 여러분들 이거 대충 이렇게 기억나서 할 수 있는데 실기에서는 이걸 쓰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필기 공부하시면서 이거 꼭 정리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GAI General Ability Index라고 하고요. Cognitive Proficiency Index 뭐 이렇게 해서 인지 효율 지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전체 지능을 우리가 전체 하면 영어로 토탈이어가지고 TIQ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풀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케일은 척도죠. 그래서 이 하위에 해당되는 점수들 전체다라는 의미고 요 인덱스 전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능은 전체가 FSIQ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에 4개의 인덱스가 있어요. VCI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거 PRI 지각 추론 그다음에 WMI 그다음에 PSI 그래서 웩슬러 K-웨이즈4는 많이 사용되니까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시면서 요건 그냥 1시간 안 드리겠죠. 한 10분만 요거 써가지고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인지 처리 속도 이렇게 4개의 지표들이 있다고 이렇게 지수라고 얘기하고 지표라고도 보통 지표라고도 얘기하고 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있다라는 거 이랬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능력들은요 진짜 지적 능력에 좀 가까워요. 오랜 시간 이렇게 되거나 가지고 있는. 근데 여기 보시면 숫자나 산수나 뭐 작업 처리 속도는요 검사받는 상황이라든가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점수 폭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작업 기억이나 처리 속도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IQ가 80 나오고 요건 한 75가 나왔어요. 지각 추론을 봤더니 105 나왔어요. 언어 이해는 110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두 개 간의 점수 차이가 벌써 몇 점입니까? 30점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전체 지능을 계산할 때는 이거를 합쳐가지고 처리한 점수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요거만 따로 보거나 요거만 따로 보면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이랬을 때 요렇게 각각의 소검사 점수 차이가 소검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표, 저 지수 점수 차이가 23점의 차이가 나게 되면 이 전체 지능은 이 사람의 전체 지적 능력을 대표할 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랬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지적 잠재력이 뭘까? 일반적인 지적 능력은 뭘까를 알고 싶거나 이 사람이 지금 인지적인 정보 처리를 순간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은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을 수 있죠. 이렇게 차이가 크면 이게 덮쳐버리니까 점수들을. 그래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날 때 언어이해 지수랑 지각추론 점수에 해당되는 요거만 가지고 따로 지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는 점수들을 계산해가지고 환산한 점수들을 해서 딱 표를 보면 이제 폰을 안 하고 컴퓨터로 다 처리되니까 딱 보면 GAI가 몇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은 요거는 아마 이 컴퓨터라인 돼 있지 않아서 보통 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렇게 했더니 일반 지능 지수는 110이 나오고 인지 효율성은 85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보이는 예를 들어 가지고 92라고 하는 IQ가 나오고 이거는 제 가정이에요. 이 IQ는 이 사람의 진짜 능력이 아니라 지금 무엇인가 효율성이 인지적인 순발력이 떨어져 가지고 낮게 나오는 거는 알 수 있죠. 왜? 일반적인 능력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는 능력은 110 정도면 평균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지수들이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요 각각에 해당되는 지표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핵심 소검사, 보충 소검사, 아동용 검사를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요건 써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실기에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항상 이건 이제 이 강의 자체가 지금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야프 형성해야 되고 지능 검사니까 표준 틀을 지켜야 돼요. 뭐 20초 안에 해야 되면 20초 초식해 가지고 재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봐가지고 할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표준화된 절차 지켜야 되고 조용한 곳. 그다음에 검사를 미리 알아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방송에 지능검사 항목이 한번 나왔다가 심리학회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 대중들이 다 알아버리면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지능이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오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럴 때 노출 금지시키고 법적으로도 이건 못하게 돼 있고요. 정확한 시간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임상가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해야 될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한데요. 꼭 과정이라든가 반응 내용들 어떻게 했는지를 관찰도 적어요. 꼭 이런 걸 질적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한계음리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검사를 다 하고 수치가 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를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지능으로는 도대체 맞출 수 없는데 맞추는 문항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다 기록하고 설명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뭡니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지를 갖다가 이랬을 때 훨씬 더 정확한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점수가 이거니까 이 사람이 뭐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록은 가능한 그대로 모항 언어 응답은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재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버벌 텀이라고 그럽니다. 임상에서는 내담자나 환자가 말하는 검사상 얘기들을 가감해가지고 이건 추상적인 말을 했으면 이렇게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좀 적어요. 그래야 다른 전문가들도 보고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죠. 그다음에 해석을 할 때는 이 원리들 소검사 점수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점수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검사 개발 앞에서 좀 배웠었죠. 그걸 보시면 이 데이터가 결국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정규 분포 안에서 확률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90에서 110이 평균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 거는 100이 평균에 표준 편차는 15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 표준 편차는 85가 되고 위로는 115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등급을 나눌 때 레벨이라고 하는 거를 나눌 때는 10점씩 좀 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점 범위가 에버러지 해가지고 평균이라 그래요. 그러면 컨디션에 따라서 108점 맞을 수 있죠. 그 1년 뒤에 또 했더니 이럴 때 98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IQ가 지금 뭐예요? 4점 줄었으니까 지금 지능지수가 4가 줄었어.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 특히 이 숫자들이 한국 분들은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99라는 IQ와 100이라는 IQ를 어떻게 느끼냐면 와 이건 완전히 바보야. 와 이거는 정상적인 수준은 너 돼. 라는 식으로 자꾸.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IQ 2자리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99 2자리니까 그 의미가 농담으로 의미가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요. 전문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 시에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할 때 수치보다는 그냥 레벨을 좀 가르쳐 주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근데 이제 이 피검자 분들 중에는 수치로 자꾸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할 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사 시 요거 지능 간 점수 차이 유의한지 확인하고 상황 요인 여기 작업 기억이나 처리 속도는 여기 나오는 불안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가족 중에 누가 예를 들어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사 안 한 상황이 됐어요. 이럴 때 자꾸 신경 쓰이죠. 그럼 내 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좀 안정되면 하든가 검사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석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은 어떻습니까? 교재 꼭 참조 부탁드리고 꼭 알아야 될 거는 그냥 점수만 막 나열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검사 보고서 쓸 때 레벨이 1, 2, 3가 있는데 이게 1에 해당되는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격 검사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의 사고, 감정, 행동의 특성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그래서 성격 구조가 어떤지, 성향은 어떤지, 적응은 어떤지 양상을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담으로 심리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사만 배우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상 심리도 배우고 보면요, 그렇죠? 임상도 하고 임상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신의학 공부도 하고 임상가들이 이게 하는 이유는 이런 기본이 되는 심리학 이론을 다 배운 다음에 요거를 진단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심리검사만 딸락 해버리면 기계적인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장애나 이상 성격을 진단하거나 방어기제 우리 배웠죠. 정서 대인관계에서 이럴 때 우리 성격검사 활용한다. 그래서 응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보고식 검사 혹은 객관화 검사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투사 검사가 있다.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보시면은 이 검사들이 가지는 장단점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특히 어디서? 실기에서 나옵니다. 필기에서는 뭐 쓱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한번 풀어보시면 맞출 수 있는데 실기는 어떻습니까? 쓰는 거가 나오니까 또 실기 때 따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정리를 해주시고 자기보고식 검사는 내가 자기를 보고하는 거예요. 표면이라는 거는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모를 수 있죠. 나 자신을. 이럴 때 어떻습니까? 투사검사를 이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투사검사는 반응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항상 타당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 객관화 자기보고식 검사, MMPI, MMPI2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사검사는 로샤 검사, TAT, SCT.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 거는 투사 검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틀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규준의 연구, 그다음에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을 추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작 방식, 여기 시험에 좀 나오니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론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만든 거 MBTI라든가 BDI라든가 이건 병리적인 거에 관련된 거고요. MBTI는 이제 유형의 내향성, 외향성에 해서 8가지 유형을 분류한, 그래서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범주 유형론이다. 예, 근데 사실은 임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 왜? 예, 과학성이 떨어져서예요. 그 다음에 경험적 방법은 정상군, 비임상군으로 나눠가지고 정상인 사람한테 테스트한 점수랑 임상군한테, 조현병 환자들한테 테스트한 문항 점수를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나는 낚시 가는 걸 좋아한다 했을 때 일반인들은, 물론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요. 보통 아니라고 답하는데, 약간 내향적인 분들은 예라고 많이 답한다 그러면 이 문항은 내향적인 사람을 평가하는 문항이야 라는 식으로 연구하는 걸 우리가 경험적 방법이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실 MMPI예요. CPI는 캘리포니아 퍼스널리티 인벤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용어인데, 요거 여러분들 이런 게 성격 검사에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담을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좀 말씀드리는데, 웩슬러 해서 스케일이라는, 여기는 인벤토리, 그다음에 테스트, 이스메이트, 이렇게 검사를 설명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스케일도 측정이고 인벤토리도 이렇게 측정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용어들이 사실은 심리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념들이 약간 방식들이 다른 것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검사를 하는구나, 설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보면 센텐스 컴플리트 테스트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마이어, 그렇죠? 이게 뭐죠? MBTI? MMP라고 해요. 미네소타 멀티 페이지 퍼스널리티 인벤토리 이렇게 됩니다. 백 디프레션 인벤토리, 그렇죠? 요거는 팩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다 그냥 뭔가를 측정하는 거라는 개념을 한다라고만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스케일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지, 인벤토리는 뭐지, 테스트는 뭐지를 좀 알고 싶으면 이것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는데, 혹시 이제 왜 이렇게 다른가에 궁금하실까봐.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방법은 뭡니까? 이 합리는 검사자라든가 전문가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MBTI 항목들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내향성 보는 것 같아, 이건 외향성인 것 같아. 초기 검사들이 직관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일부 초기 검사는 이제 검사 개발이 초기에 됐던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인 요인 분석이에요. 통계 기법 중에 요인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DOPI는 일종의 이 빅5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요걸 더 정확하게 더 설명드릴 텐데요. 시험에 이게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5개의 인간의 기질들이 어떻게 교차되는가를 가지고 설명하는 성격 이론이죠. 이런 것들은 요인 분석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한다. 개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았어요. 성격을 이렇게 할 때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들을 쫙 분석해 보니까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사용되는 형용사,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사용되는 형용사,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죠. 비슷한 용어끼리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봤더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군으로 묶이더라. 그래서 단어들 간의 연관관계를 보는,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찾아내는 요인이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인간한테는 5개의 요인이 있구나, 이건 뭐냐면 카텔이 만든 16개의 요인이 있구나 라는 식의 설명하는 방법, 요걸 갖다가 요인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작 방식 요거 정리를 좀 해두시고 기출 문제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MMPI예요. 요거는 꼭 정리를 해두십시오.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니까. 근데 강의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저희는 X만 다루니까
빨리 좀 설명드리는 거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내용 중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험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상군, 비정상군 낚시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 검사할 때 보통 인성 검사 해가지고 성격 검사 나오는데 MMPI는 2는 조금 들어가 있지만 실제 이 검사들은 임상 장면에서 병리를 측정하는 거로 개발되어 있지. 우리 나오는 빅5라든가 MBTI처럼 그 사람의 성격을 보는 거는 많지 않아요. 뭐 내향성 정도 보거나 병리 성격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임상 장면에서 진단을 위한 어떤 도구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점수가 높다고 특정 진단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보조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예. 자, 요거 표로 정리 드리고 꼭 정리해 주십시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무응답. 여기는 T 점수가 아니라 30개예요. 예, 아니요 같이 치라거나 아예 답 안 한 거. 그러면 해석을 안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원판이라고 하는 건 MMPI예요. 그리고 추가는 MMPI 2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당도를 보는 거예요. 추가된 거. 예. TRIN 뭐 VRIN 해가지고 TRIN은 다 예로 칠하거나 다 아니오로 하는 거. VRIN은 예 아니오 막 찍는 거. 우리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혹은 하기 싫어서 대충 시험 볼 때 5분 안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오 그냥 봐가지고 대충 비율 섞어서 할 때 VRIN. 나는 일관성 있어. 다 아니오로 그냥 해놓고 예. 잠들 때. 이럴 때 TRIN이에요. 그 다음에 FP, FB는 교재에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따로도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 여기 보면 다 타당도를 보는 거다. 예. 그래서 과잉 보호하거나 주의적 첨예한 신체 증상을 과장하거나 이럴 때 FBS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해석 순서는 요거 보고 얼마나 유의한지 30개 넘으면 해석 안 한다고 하니까요. 요게 얼마나 타당한지 요 순서로 보고 그 다음에 보고 무효 반응 찾아보고 예, 과소 보고 되는지 LKS 그 다음에 과잉 보호 되는지 예, 그 다음에 과장하는지 병리를 심하게 보고하는지 아닌지. 요 B는 땡이에요. 앞에가 아니라 뒷 문장이 앞에 답한 거와 뒤에 문항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은 교재 통해서 이게 지금 복잡해 보이시지만 필기 기출 문제로 정리하시면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이 숫자랑 용어는 좀 정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MMPI의 대표적인 척도는 10개, 2에서는 재구성 임상 척도. 요거는 교재 보시고 정리하시되 자 75나 70을 넘어가면 병리적인 거로 보고 65 정도면 야 유의하다. 그 미치면 크게 관련된 내용들이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요건 요 척도를 외우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나올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거의 사례들에 관련된 샘플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보면 이제 뭐 사기저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RC 디모랄라이제이션을 뭐 해서 앞자만 쫙 따요. 그래서 요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와 연관관계가 있어요. 보시면은 근데 척도가 달라요. 이렇게 이름이 다른 이유는 건강염려증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우울증을 측정하는 문항과 증상으로 섞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뭔가 의기소침하고 체력적으로 저하가 온다라는 문항이 있다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 요럴 때 건강에 관련된 걱정에서 예라고 표현하는 거가 그 점수의 예라는 점수가 우울증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 점수에도 체크가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강 염려를 측정하는 문항이 있을 때 우울증 문항이랑 이렇게 겹치는 문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25문항, 여기가 30문항 이렇게 하면 5문항 정도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이 5문항은 다 뭐예요? 예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올라가게 되고 여기도 점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물론 보정을 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구성해요. 요 문항만 따로 빼다가 테스트하고 여기 나오는 5문항 뺀 문항 25문항 여기는 20문항 그러면 순수하게 겹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더 뭘까요? 정확하게 타겟을 가지고
측정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검사가 리컨스트럭트 스케일 해가지고 RC 검사. 그래서 R 재구성에서 RC 재구성 임상척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9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 9개가 아니라 10개죠. D가 있으니까 붙이시고 1, 2, 3, 4, 5, 6, 7, 8, 9하고 D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편집증인데 여기 문항에서 섞이지 않은 것만 빼다 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몇 문항 바꾸면 그냥 이름 갖다 그면 쓰면 되잖아라고 가지고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가 않아서 그래서 요 뺀 문항이 다른 걸 측정한다라든가 다른 개념의 개념 물론 비슷한 게 있지만 해서 따로 용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해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이 임상척도 말고도 좀 보고 싶은 게 있다 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척도 하면 요거는 요 S가 셀피시 이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기적인 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굉장히 셀프 뭐랄까요? 에고센트릭한 거. 그래서 과장된 자기 척도예요. 이건 뭡니까?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LK가 라이 척도, 이건 방어 척도죠. 그래서 K 척도, 요게 방어에 관련된 건데 요거보다는 거기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문항을 넣어놓은 거다. 그래서 검사 전반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ES는 에고 스트렝스예요. 자아 강도예요. 이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프리퀀시라고 하죠. 인프리퀀시 드물게 나타나는 F 척도가 높으면 병리가 많다라고 하는 건 자아 강도가 낮아지는 거죠. F 척도가 낮으면 요 ES 척도가 높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연관은 아니지만 근데 F 척도가 높아지면 ES 척도는 낮을 가능성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다음에 나머지 코드는 여러분들 이제 대략 각각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요거를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하시는 거로 하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골자는 각각의 코드가 섞여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27과 72가 그러니까 2가 더 없고 7이 높고인데 둘 다가 높을 때 가정하는 거고 7는 7이 좀 더 높고 2가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7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2가 그거보다는 낮지만 높은 그래서 이걸 이제 피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크죠. 피크. 이렇게 봉이라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서 2봉, 3봉 하는데 두 개의 코드가 높게 나타나는 거. 이 높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70점에서 75점을 넘어서는 거 얘기해요. 이랬을 때 각각이 가진 척도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실시할 때 글은 읽어야 돼요. MMP는 글로 돼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태예요. 그리고 대부분 시간 제한은 없어요. 그냥 90분 정도 이렇게 걸리고 너무 짧으면 못 읽는다고 가정하고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 문항이 566문항이고 K-웨이즈는 아직 죄송합니다. MMPI는 MMPI2는 565문항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문항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점할 때 요 과정들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30개 이상이면 해석 불가능. 타당도 보고 임상촉도 보고 요거는 이제 컴퓨터로 보면 대부분 하니까 나옵니다. 그래프 보고 어떻게 뜨는지 보고 RC 보고 면담하고 통합해요. 타당한지 먼저 보고 패턴 보고 그다음에 2번 촉도가 우울인데 이게 70을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울증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같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상위 촉도 코드 유형 간의 간격은 70이라는 게 뭐 하나가 70이고 하나가 뭐 60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위 촉도라고 하는 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두 개가
차이가 어떻습니까? T 점수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코드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뭐 1, 2 척도라고 했을 때 얘가 70이고 얘가 75 정도 되면 이 두 개를 엮어서 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간격이. 그다음에 여러 요소들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MBTI는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 위주로 그래서 유흥 성격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이어스와 브릭스라고 하는 이 B가 브릭스에 해당되는 저도 뭐 해보긴 했지만 임상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요거죠 16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죠. 아마도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 있지만 임상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도 I냐 E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실제로 인간은 두 개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높게 나타나는 사람과 낮게 나타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에 나오는 내용 정도 한두 문제 나오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6PF라고 하는 16PF도 요인 분석 통해서 카텔이 만든 건데 요거는 요인 16개가 인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검사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요런 게 있구나. 성격 검사구나. 그래서 각 검사가 뭐와 연관이 되는 건지 정도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PAI 검사고 요거는 우리가 검사 개발할 때 구성 그러니까 구인이라 그러죠. 과학적 개념에 근거해 가지고 문항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요것도 쓰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타당도 4개 타당도 다른 거는 11개 임상 척도고 척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2개의 대인관계 척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상 척도는 문항의 중복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상 척도 중에 우울이다 라고 하면 이 우울은요 불안을 묻는 문항과 전혀 문항을 섞어서 쓰지 않아요. 요게 섞어서 쓰는 거가 MMPI의 경험적 원리라면 2에서 MMPI 2에서 뭐예요? RC 척도가 요렇게 해당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닮아 있는 건 요거가 닮아 있는 거죠. 근데 PAI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PAI의 우울 문항만 따로 떼어다가 설문으로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기도 하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 많지 않지만 그다음에 T8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구성해 가지고 욕구나 이런 걸 탐색하는 검사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 여성 공용 구분이 있고 예전에 심리 역동을 파악하도록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한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리하실 때 시험 문제 이것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 관련해서 이게 어떤 검사인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 교재 안에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31장, 뭐 흑백 30장, 백지 1장 뭐 이렇게 식으로 돼 있고요. 공통카드 11장 성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고려해가지고 20장 선정해서 앞에 10장하고 뒤에 10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정해서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좀 정리해 주시고 이야기를 쓴다라는 거. 스토리를 그래서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샤 검사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필히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은요 뭐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뭐냐 뭐로 보이냐이기 때문에 지각의 어떤 경향들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성격, 지각구조, 사회, 사고, 정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대표적인 투사 검사입니다. 그래서 뭐로 보이는지 쫙 측정하고 그다음에 물어봐요. 어디 왜 어떻게 보는지를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오랜 기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거 꼭 정리해 두십시오. 반점에 전체를 쓰는지 한 부분을 쓰는지 굉장히 많이 안 보는 영역을 쓰는지 하얀색 부분 비어있는 부분을 보는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서로 그냥 전체를 통으로 보는지
보는 내용에 되는데요. 발달질은 부위는 모호하게 구름이라든가 이런 아이스크림이다 보는지, 두 개의 독립된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모호한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공식은 반드시 정리해 두십시오. 이건 필기에도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 실기 상관없이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보는가예요. 결정이는 형태로 봤는지, 동물이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지, 동물이 움직이는지, 사물이 공이 날아가는 이런 거, 그다음에 색깔, 그다음에 이 예를 들면 오렌지예요. 둥근색 오렌지가 빨개요. 이렇게 그래서 폼 컬러 이렇게 되고요. 미끌미끌해요. 이게 보고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 차원적인 형태, 골짜기 형태로 보냐, 이렇게 거의 근거리로 보느냐,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릿해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음영, 어둡고 밝고가 들어가는지 하얗고 희고가 들어가는지에 관련돼 가지고 음영이 여기서 말하는 음영은 여기 컬러에서의 무채색이랑은 다른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여기 관련해서는 요 결정인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형태질은 자극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에 관련돼요. 그래서 굉장히 잘 들어맞으면 W, 보통이면 오지런히에서 O. 요거 요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좀 드물어. U, 언유주얼이에요. 이거 완전히 드물어. 왜곡돼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오는 기호들 꼭 정리해 두십시오. 나옵니다. 전체 부분, 두문 부분, 공백. 요거는 나중에 뭐 임상이나 이런 다른 과목 안에 다시 언급이 될 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 거는 요 발달질에 나오는 기호랑 형태질에 나오는 기호 중에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아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훈련하는 뒤에 채점하는 교과서 이 교재에 뒤에 부록에 보면 카드별로 다 있습니다. 그 발달질에 관련된 거, 특정 자극의 위치가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D 이 9번에 뭐 카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림으로 아예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고, 여기는 D2. 그럼 D2에 보면 사람들이 O로 반응하는 게 어떤 내용이고 V로 반응하는 게 어떤 거고, 요거는 반응이 아니라 결 형태질이에요. 요거는 영역간에 해당되니까 이 영역 표시를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형태질 같은 경우 우수한 반응인지 O 반응인지, 예를 들면 첫 번째 카드를 박쥐로 봤다 그러면 전체 반응이에요. 그럼 전체 첫 번째 카드가 이렇게 있을 때 뭐 박쥐 모양으로 해당되는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표를 보면 W 해놓고 전체 해놓고 여기 내용 안에 박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박쥐가 O로 돼 있는 거에 박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제 뒤에 부록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너무 구분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록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건 여러분이 만약에 임상장면에서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 관련해서는 위치에 해당되는 거 발달질 4개, 그 다음에 형태질 4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냥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이 시험이 더 차후에 몇 년 후에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라 이건 이제 로샤 관련해서는 공부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꼭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 완성 검사는 이어지는 문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학습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학습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쭉 이어 쓰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각, 태도, 성격들을 보는 거다. 인상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와 함께? MMP와의 함께.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가족에 관련된 문항, 대인관계, 성, 자아 개념 이렇게 돼요. 성인이니까 성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빠뜨리면 이제 점수로 채점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고 파악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안에 들어가는 걸 점수로 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여러분 요거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챕터 4에서 신경심리 관련된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심리는 신경 기능을 보는 거예요.
검사 도구 뇌 기능을 판단한다. 예, 그래서 다양한 손상의 영역이나 부위들을 파악하는데 MRI나 CT로 찾지 못하는. 예. 그다음에 병정지능 추록하는 거가 시험에 좀 나오니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병정지능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지능이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려면 이전에 어땠는지를 알아야죠. 이럴 때 우리가 직업 보고 학업 성취, 학력을 보고 교육 수준 비슷하죠. 연령, 그다음에 나이 뭐 이런 것도 봅니다. 근데 지능 검사에서는 상식, 어휘, 숫자 이걸 가지고 좀 봅니다. 그다음에 구성은 배터리 형태가 있고 개발형 검사에서 셀렉트하는 게 있어요. 배터리는 뭐예요? 여러 검사를 하나로 묶어 놓는 거예요. 예. 장점, 이건 다양한 기능을 볼 수 있죠. 근데 오랜 기간 걸려요. 제대로 된 뭐 루리아, 레브레스카 검사 이런 거는 몇 시간씩 합니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개발형 검사는 내가 요 사람 기억력만 딱 보겠다, 집중력만 보겠다 하면 딱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핵심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죠. 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다음에 고정식과 뭐 융통식이 있다. 고정식은 그냥 전체 다 하는 거예요. 풀로 된 배터리 검사가 있고. 그러면 비용은 비교는 용이하죠. 이것저것 다 볼 수 있죠. 같은 검사를 계속 보니까 예, 교차 타당도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시간 비용이 비싸고. 융통성은 뭐예요? 융통식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뒤에 나왔던 개발형 검사와 비슷합니다. 판단단에서 필요한 검사만 딱 하는 거예요. 효율적이죠. 근데 잘못하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빠뜨리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할 때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요거 자료 이렇게 보고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제 꾀병, 이득 목적, 2차 이득이에요. 이런 목적 할 때 군대를 뭐 이렇게 빼려고 한다든가 보험금 받으려고 할 때, 그래서 이런 거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보는 이런 특징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 영역 관련해서는 이게 시험에 좀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두엽, 계획 세우고 결정 집중 충동 조절, 그래서 실행 기능 장애가 온다. 정서 표현 안 되고 주의 결핍이 관련된 거. 그래서 요 전두엽 요 앞을 갖다가 우리가 전전두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여기 손상에 문제가 있을 때, 손상이라기보다는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ADHD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죠. 두정엽, 공간 감각이에요. 요 두정엽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신체 감각과 운동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성장애라는 건 행위를 할 때 순차적으로 하는 거가 잘 안 되고 계산 쓰기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축두엽, 축두엽은 언어 중추가 있는 거로 베르니크 에리어, 죄송합니다. 브로카 에리어, 베르니크 에리어 해가지고 서로 상호작용, 기출 문제에 언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긴 청각, 언어 이해, 언어 장애가 오고 기억 손상, 감정의 변화. 그다음에 후두엽은 뭐예요? 시각 정보 처리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기면 시공간, 반측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을 못 보는. 자, 요거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뇌도수상 받으면 그렇다고 해서 모두 실어증이 오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뇌가 손상이 되면 단기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근 기억이 손상이 조금 되는 경향이 있고 장기 기억 손상은 덜 돼요. 그다음에 기억이 진행성 장애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장애예요. 대표적인 게 치매 같은 거예요. 초기 징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억 장애가 먼저 옵니다. 그다음에 복잡한 자극을 처리하는 게 어렵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건 나타납니다. 뇌를 다치게 되면. 예.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제가 설명은 다 드리지 않는데 여기 나오는 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걸 해두시고 나중에 교재에서 기출문제 중에 어떤 장애, 케이스들 나올 때 이 검사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주의집중 정신추적은 전두엽과 관련돼 있고 TMT라고 하면 번호가 적혀 있는 1, 2 요걸 갖다가 설로 읽기라는 거예요.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예요. 그래서 선 쫙 얼마나 빨리 걸려서 하느냐. 그다음에 코드는 기호쓰기예요. 지능검사에서
디지는 숫자 외우기. 스트룹 테스트라고 하는 건 요거는 여기 이 실행 기능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빠져 있지만. 그래서 스트룹 테스트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긴 좀 시간 관계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글자로 검은색으로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적혀 있고 다른 거는 컬러 워드는요 검정 얘예요. 얘로. 자, 이거를 읽을 때 글자를 읽으면 안 되고 색을 읽어야 돼요. 이거 빨강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가 떨어지면 이게 글자만 읽게 되죠. 그다음에 여긴 빠져 있지만 여기 있군요. 스트룹에서는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고 요거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요거를 빨리 전환을 하게 하는 거가 안 되는 게 전두엽 기능의 손상과 연관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해마 관련된 거 전두엽.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서 실행 기능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위스콘신 카드 솔팅 테스트, 타워 오브 런던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원판 크기가 3개가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를 옮기고 조건은 뭐예요? 한 번에 하나씩 옮기고 이렇게 막대기가 있을 때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가 있고 한 번에 하나씩 옮기고 작은 거가 큰 거 위에 밑에 내려가지 못해요. 그랬을 때 몇 분 옮긴 걸 가지고 계획 능력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위스콘신 카드 솔팅 테스트 꼭 요 타워 오브 런던이랑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스트룹. 그다음에 시공간 구성. 그래서 보시면은 유사한 검사들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거 많이라도 정리를 해주셔라. 나머지는 좀 관심 있으면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험 관련해 가지고 기출 문제로 정리하시라.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어증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조금 나오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뭐 뇌 손상이 오거나 충격이 오거나 뇌졸중 때문에 자, 브로카라는 거 뇌가 이렇게 있을 때 측지업 요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앞쪽에 브로카, 뒤에가 베르니크예요. 요거는 브로카는요 말을 만들어내는 거와 관련된 모터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알아는 들어요. 알아는 듣는데 말이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베르니크는 못 알아듣는데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논리적으로 해요. 그래서 유창해요. 근데 말이 논리가 좀 뜨고 이해를 못합니다. 상대방 말을.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요. 이해하고 운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도성 실어증은 뭔가를 이렇게 반복 능력이 저하가 되고 이해하는 거나 표현은 정상적인데 뭔가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가 안 될 때. 그다음에 초피질성 감각 뭐 이렇게 실어증은 그런 거다라는 거로 이거 신경심리학으로 너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말 반복은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피질에 관련된 부분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이해 논리, 피질과 상관없이 어떤 감각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그런 언어의 실어증이다. 그래서 요 4개, 특히 요 2개 정리 좀 해두십시오. 그다음에 기타 검사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발달 검사들 아이의 정상 발달을 하는지를 보는 검사들이 발달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 유형에 관해서 게젤 검사 요거는 뭘 외워두셔야 되냐? 최초의 발달 검사 요거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게젤 발달 검사. 그다음에 베일리 영아 발달 검사 좀 많이 합니다. 그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3가지 척도. 그래서 정신 척도, 운동 척도, 행동 평정 척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덴버 검사 같은 게 있고 사회 성숙도 검사, 사회성 발달 검사, 사회성숙도 검사는 지적 장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자조, 식사, 이동, 의사소통, 사회화, 그렇죠? 이런 형태의 기능들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화. 그 다음에 시지각 발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BGT 알아주시고 간단한 도형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VAMI는 VAMI 6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30개 되는 도형을 따라 그리는 거고 BGT는 9개의 도형이에요. 0번부터 아니죠. 죄송합니다. A번하고 1번부터 8번까지 그래서 총 9장인데 첫 번째를 1로 안 하고 A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락 드로잉 테스트라고 해서 시계 그리기 검사 있어요. 시계를 그리는 거예요. 원 그리고 숫자 넣고 바늘이 1시 45분 가리키게. 이건 뭡니까? 일상적인 자극인데 얼마나 잘 구성해내냐.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화성에 관련돼 가지고 좀 나타나는 이 노인에 관련된 검사고 뭐 요것도 뭐 성인 노인 다 하지만 요 검사는 특히 아동들이 하는 검사다는 거. 나머지는 이제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어지면서 집중력 보는 거.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은 자기가 보고하는 거에 타당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주의민 학습 관련해 가지고 부모들이 관찰한 거를 이렇게 하는 CBCL 그다음에 부모 보고식이고 그래서 뭐 내면의 문제인지 외연화 문제인지 이런 거를 보는 검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투사 검사 중에 뭐 HTP 요거는 나중에 따로 좀 정리를 할 거고 여긴 제가 간단하게 해놨는데 실기에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출 문제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집에 기둥이 뭘 의미하는지, 그 벽이 뭘 의미하는지, 나무에서 기둥과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 좀. 그다음에 노인 대상으로 해서는 K 바일랜드 검사 요거 있어요. 요거 0세에서 90대라는 거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 같은 경우 지능 검사나 이런 것들 하고 이 신경심리 검사 여기서 나오는 검사는 요 검사들은요 주로 치매 같은 검사들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상태 검사인데 간이 정신상태 검사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하게 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적성 검사는 전반적인 어떤 잠재력들, 특히 어떤 잠재력입니까? 미래의 어떤 직업과 관련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능력들을 보는데 청소년들이나 중고생들 이렇게 관심 많이 갖지만 뭐 대학생도 그렇고 이제 요즘은 성인도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뭐 홀랜드 적성 검사 관련해 가지고 요 6가지 유형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그다음에 진취, 관습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6개의 어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좀 그리긴 힘들지만 그래서 요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 발달 검사 관련해서도 조금 치사한 느낌이 있지만 요 하위 척도들을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필기 문제로서 그래서 계획, 탐색, 의사결정, 일의 정보, 그다음에 태도, 지식기술, 뭐 총체적 성향, 그다음에 선호 직업군.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준비가 잘했고 낮으면 뭐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검사들이 이제 우리 기타 검사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번 3과목 심리검사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 배우는 거가 뭐 임상심리학자의 많은 이 공부 중에 하나인데 시험에 관련해서도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강의 중에는 제한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실 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광범위한 걸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기술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딱 해주시고 봐서 내가 좀 더 이해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수적인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시면은 정리하기가 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